늙은 뱃사공이 젊은 안악에게 말했다. 낭군을 살리고 싶다면 반드시 이상한 일을 해야 하오. 멀쩡한 배추김치를 빨랫줄에 내걸어 두시오. 안악은 뱃사공의 그 말에 그저 늙은이의 헛소리로 흘려들었다. 대체 뱃사공은 무엇을 알고 그리 해괴한 말을 한 것일까? 멀쩡한 배추김치를 빨랫줄에 내거는 것이 어찌 사람을 살린다는 것일까? 그리고 훗날 그 기이한 행동이 죽음의 문턱에 선 낭군을 정말로 구해내게 될 줄을 그날의 안악은 짐작이나 했을까? 옛날 충청도 능파강을 낀 작은 마을 능주골에 최씨 집안이 있었다. 강은 마을을 휘감아 돌며 흘렀고 나루에는 늘 사람과 짐을 실은 배가 오갔다. 그 강가에 기와도 아니고 초가도 아닌 어중간한 집 한 채가 있었으니 최윤보라는 사내와 그 아내 다연이 사는 집이었다. 윤보는 마을에서 손꼽는 부지런한 농사꾼이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들에 나가 흙을 만졌고 해가 저물어서야 지게를 지고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입을 모아 말했다. 최간의 윤보만큼 일 잘하는 사내가 또 있을까? 암전답이 괜히 늘어난 게 아니지 다 제 손으로 일군 것 아닌가. 윤보는 그런 칭찬에도 우쭐대는 법 없이 그저 묵묵히 일만 했다. 아내 다연은 또 어떤 여인이었을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말수적고 손끝 야무진 며느리로만 알았다. 물동이를 이고 우물을 오갈 때도 마당에서 메주를 튀들 때도 다연은 종처럼 입을 열지 않았으나 그 다문 입과 내리깐 눈 뒤에는 아무도 짐작 못할 사연이 숨어 있었다. 다연은 본디 능주골 사람이 아니었다. 친정은 한때 글읽는 선비 집안이었다. 아버지 임진사는 고든 사람이었으나 세상이 그 고듬을 받아주지 않았다. 모함을 받아 벼슬길이 막히고 가세가 기울었으며 끝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어린 다연은 그렇게 한순간에 의지할 곳을 잃었다. 세상에 임진사대 따님이 저 강마을로 시집을 간다네. 기운 집안 딸이 농사꾼한테 가는 게지 입 하나 덜자고.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다. 다연은 친정의 몰락도 그것을 안다는 사실도 모두 가슴에 묻고 강마을로 들어왔다. 시집 온 첫날부터 그녀는 사대부가의 딸이었던 티를 결코 내지 않았다. 두억 일도 밭일도 군말 없이 해냈고 누가 물어도 친정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런 다연에게 윤보는 둘도 없는 사람이었다. 윤보는 비록 글은 짧았으나 마음이 깊은 사내였다. 자연히 밤이면 호롱불 아래 낡은 책장을 가만히 넘기는 것을 보고도 윤보는 한 번도 캐묻지 않았다. 임자는 참 신기한 사람이요. 어디서 그런 글을 다 익혔소? 그저 어릴 적에 어깨너머로 본 것이지요. 다연이 말끝에 흐리면 윤보는 더 묻지 않고 빙긋 웃기만 했다. 그 웃음이 다연에게는 친정을 잃고 처음으로 얻은 안식이었다. 두 사람은 가난했으나 서로를 아꼈고 마을에서 가장 다정한 부부로 통했다. 그러나 이 집에 다연을 곱게 보지 않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 문씨였다. 문씨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외아들 윤보를 홀로 키운 억센 여인이었다. 평생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 자식을 길러낸 사람이라 며느리를 보는 눈도 매서웠다. 며느리 친정에서 곱게만 자랐다더니 일이 영 굼뜨구나. 예, 어머님, 더 빨리 손을 돌리겠습니다. 다연은 시어머니의 모정 말에도 고개를 숙일 뿐 한 번도 대거리하지 않았다. 한 번은 문씨가 마루에 앉아 며느리가 빚어온 송편을 물끄러미 보더니 이렇게 쏘아붙였다. 이게 송편이냐 주먹밥이냐. 손끝이 이리 무디어서야 어디 살림을 맡기겠느냐. 다시 빚겠습니다, 어머님. 모양이 곱지 못했습니다. 다연은 두말 없이 빚던 떡을 헐어 처음부터 다시 손을 돌렸다. 그 모습을 본 옆집 안악말순이 보다 못해 한마디 거들었다. 마님, 새댁이 일이 고분고분한데 너무 야박하신 것 아니어요.
내가 뭘 안다고 참견이냐. 내 며느리는 내가 가르친다. 문씨는 말순을 향해 눈을 흘렸다. 말순은 입을 삐죽이며 물러났지만 돌아서며 다연의 손에 가만히 잡아주었다. 다연은 그 따스한 손길에 코끝이 시큰해졌으나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속으로야 어찌 서럽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다연은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그 모진 말 속에는 하나뿐인 자식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평생 홀로 자식을 키운 여인의 억셈은 실은 그만큼 깊은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다. 그래서 다연은 원망하기보다 더욱 묵묵히 그 집을 떠받쳤다. 그렇게 가난하나마 큰 풍파 없이 흘러가던 어느 무렵이었다. 마을에 새로 부임한 향리 조억제라는 자가 최신의 전답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은 조억제는 나이 40 남짓 기름진 얼굴의 사내였다. 겉으로는 인신 좋은 유지 행세를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도 구워주고 잔치에도 얼굴을 내밀었으나 그 가는 눈 안쪽에는 남의 것을 제 것으로 만드는 음흉한 셈이 늘 돌아가고 있었다. 최은보라, 그 집 강가전답이 기름지단 말이지. 조억제는 인장 돈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했다. 옆에서 그의 수족인 배두식이 굽실거리며 대답했다. 예나리, 이 여강가에서 그만한 땅이 없습니다. 헌데 최윤보가 워낙 단단한 위인이라. 단단한 게 대수더냐.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게 어디 있더냐. 문서가 분명하면 분명치 않게 만들면 그만이고 인심이 좋으면 인심을 돌려 세우면 그만이다.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조억제의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번졌다. 그날 이후로 최씨 집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으나 윤보도 다연도 그리고 마을 누구도 아직은 그 그림자를 알아채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윤보가 마당에서 농기구를 손질하고 있을 때 다연이 조용히 곁에 앉으며 말했다. 여보, 요즘 조양리가 자꾸 우리 집을 캐묻고 다닌다 하더이다. 임자도 그 말을 들었소? 헌데 캐묻고 다닌다고 우리 땅이 어디 가겠소? 문서가 다 우리 손에 있는데. 윤부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으나 다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친정이 무너지던 그 시절 멀쩡하던 집안이 어떻게 한순간에 거꾸러졌는지를 다연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다연은 윤부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다. 여보, 세상에는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고 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서로를 믿고 기다려야 해요. 갑자기 기다리긴 무얼 기다린단 말이오. 허허. 인자도 참. 윤보는 또 한 번 웃었으나 다연의 그 말은 훗날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약속의 씨앗이 되었다. 그 무렵 마을 나루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평생 강에서 고기를 잡으며 산 늙은 어부로 사람들은 그를 그저 허영감이라 불렀다. 하루는 다연이 나루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허영감이 곁을 지나며 말했다. 세상에 사람을 살리는 게 무엇인 줄 아는가? 그게 무엇입니까, 영감님? 다연이 빨래 방망이를 멈추자 허영감은 흐르는 강물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사람은 기다림으로 사람을 살리는 법이야. 떠난 자리를 비워두고 묵묵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멀리 있는 사람을 끝내 살려 데려오는 게지. 난군을 살리고 싶다면 이상한 일을 해야 하네. 멀쩡한 배추김치도 빨래처럼 줄여내거는 그런 마음 말일세. 기다린다고 어찌 사람이 살아 돌아옵니까? 떠난 사람은 떠난 것이지요. 허허. 새댁은 아직 모르는 게야. 저 강물도 한자리에서 흐르기를 멈추지 않으니 천리박 바다에 가닿는 게지. 사람의 기다림도 그와 같아. 다연은 그때 그 말을 그저 늙은 어부의 알 수 없는 소리로 흘려들었다. 그러나 허영감의 그 말이 다연의 가슴에 얼마나 깊이 새겨질지는
머지않아 닥쳐올 모진 운명이 증명하게 된다. 그 봄의 최시집 하루는 늘 같은 모습으로 흘러갔다. 윤보가 지기를 챙기면 다연은 부엌에서 불을 지펴 아침을 지었다. 시어머니 문씨는 마루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보며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으나 그 잔소리조차도 최신의 마당에서는 봄 햇살처럼 정겨운 일상이었다. 윤보가 들로 나가면 다연은 집안일을 도맡았다. 물을 깃고 빨래를 하고 밭을 메고 저녁이면 후롱불 아래에서 삭바느질을 했다. 언젠가 윤보에게 번듯한 무명 두루마기 한 벌 지어 입히는 것이 다연의 작은 소원이었다. 다연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가면 늘 옆집 말순이 먼저 와 있었다. 세대, 오늘도 일찍 나왔네. 시어머니가 또 들볶던가. 아니에요, 형님. 어머님도 다 저 잘되라고 그러시는 거지요. 에그, 착하기도 하지. 친정을 잃고 의지할 데 없는 다연에게 말순의 정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담벼와도 같았다. 그러나 이 단란한 집안에도 한 가지 근심이 있었으니 바로 윤보의 불같은 성미였다. 윤보는 마음이 깊고 일에는 누구보다 성실했으나 한번 옳다고 믿으면 물러설 줄을 몰랐다. 언젠가 장터에서 한 늙은 보찜 장수가 관아 포졸에게 억울하게 매를 맞는 것을 본 윤보가 그 자리에서 포졸의 멱살을 잡은 일이 있었다. 관아의 일이라도 사람을 함부로 패는 법은 없소. 어디 법전에 죄 없는 늙은이를 매질하라 적혀있더이까. 윤보의 추상 같은 호통에 포졸은 기가 눌려 물러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윤보를 의로운 사내라 칭찬했으나 정작 다연은 그 일을 전해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여보, 의로운 일도 좋지만 부디 몸을 살피세요. 제 친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잊으셨어요? 옳은 말 하는 사람을 세상은 가만두지 않아요. 다연의 목소리에는 그늘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사내의 천성이 하루아침에 바뀌겠는가? 바로 이 성미가 훗날 윤보를 끔찍한 화로 몰아넣게 될 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한편 다연에게는 윤보도 모르는 숨긴 사연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그녀가 그를 안다는 사실이었다. 사대부가의 딸로 자란 다연은 어릴 적 아버지 임진사의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떼고 소학을 읽고 심지어 나라의 법을 적은 책까지 들춰본 여인이었다. 깊은 밤 윤보와 시어머니가 잠든 뒤면 다연은 몰래 친정에서 가져온 낡은 법전 한 권을 꺼내들었다. 글이란 무엇에 쓰는 것이더냐 물으면 아버지는 답하시었다. 글은 억울한 자를 구하는 데 쓰는 것이다. 힘없는 자가 제 억울함을 밝힐 길은 오직 글과 법뿐이니라.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들려준 그 말을 다연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향리 조옥제가 마을의 전담 문서를 새로 정리한다며 집집마다 문서를 거두어 간다는 것이었다. 윤보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한 일이요. 전답을 살피라는 관의 명이 내렸으면 관아에서 직접 나서야지. 어찌 향리 한 사람이 문서를 거두어 간단 말이요. 저도 그래요. 친정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문서를 한 곳에 모으게 한 다음 그 틈에 바꿔치는 수법을요. 두 사람은 그날 밤 한참을 의논한 끝에 문서를 함부로 내주지 않기로 마음을 모았다. 그러나 이 결정이 조억제의 분노를 사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며칠 후 조억제가 직접 최 시집을 찾아왔다. 최서방, 잘 지내시는가? 마을 토지 문서를 정리하는 중인데 자네 집 문서가 아직 안 들어왔더구먼. 향리님, 송과오나 그 일은 관아에서 직접 영을 내리신 것입니까? 윤보의 정중하나 단호한 물음에 조억제의 눈썹이 꿍틀했으나 이내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허허, 자네도 참 의심이 많구만. 정 그렇다면 천천히 가져오시게나. 허나 너무 늦으면 자네만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그건 알아두게. 말은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 숨은 가시를 윤보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날 밤 조억제는 사랑방에서 배두식을 불러 앉혀놓고 음흉한 셈을 늘어놓았다. 배두식아, 최윤보가 끝내 문서를 내놓지 않을 모양이다. 버티면 부러뜨려야지. 최윤보의 전담 문서를 내가 새로 하나 만들 것이다. 본디 그 땅이 내 것이었던 것처럼. 그런 다음 최윤보가 그 문서를 거짓으로 꾸몄다고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게야. 배두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리, 그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들통이 날 일이 무엇이더냐. 관아의 붓이 다 내 손에 있는데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날짜만 맞춰 적으면 돼. 조억제는 배두식의 손에 묵직한 역장 꾸러미를 쥐어주었다. 배두식은 양심이 찔렸으나 향리의 서슬과 눈앞의 돈 앞에서 끝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최씨 집안을 무너뜨리는 음모가 어둠진 속에서 차근차근 짜여가고 있었다. 조억제의 음모는 생각보다 빨리 그 모습을 드러냈다. 어느 날 아침 윤보가 들에 나가려고 마당을 나서는데 관아의 포졸 셋이 들이닥쳤다. 최윤보는 어디 있느냐? 어서 나와 오라를 받아라. 난데없는 호통에 다연이 부엌에서 뛰쳐나오고 문씨도 마루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왔다. 이게 무슨 일이오? 소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오라를 받으란 말이오. 관아의 토지 문서를 거짓으로 꾸민 죄,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윤보가 펄쩍 뛰며 항변했지만 포졸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들은 윤보의 두 팔을 거칠게 비틀어 오라를 지웠다. 다연이 달려들어 포졸의 소매를 붙잡았다. 잠깐만요. 무슨 증자로 제 남편을 죄인이라 하십니까? 거짓으로 꾸몄다는 그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증자야 차고 넘친다. 조양리 댁에서 최윤보가 거짓으로 꾸민 문서가 발견됐고 최윤보의 인장까지 찍혀 있었느니라. 그 말에 윤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조억제 그자가 나를 모함한 것이요. 내 인장은 그자가 문서를 핑계로 가져갔던 것이요. 이건 모함이요. 윤보가 목이 터져라 외쳤으나 그 외침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다연은 맨발로 따라 나서며 울부짖었다. 여보,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클려가던 윤보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고는 다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인자, 내 말 잘 들으시오. 나는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러니 임자는 우리가 약속한 그것을 잊지 마시오. 약속한 그것이라니요. 다연이 다급히 물었으나 윤보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포졸이 다시 그를 떠밀었으니까. 그러나 윤보는 끌려가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다. 인자가 늘 하던 말이요. 끝까지 믿고 기다리자던 그 말. 나는 인자가 거기 있다는 것만 알면 천리 밖에서도 길을 찾아올 것이요. 강나루까지 맨발로 달려간 다연이었으나 윤보를 실은 배는 이미 강 한가운데를 가르며 멀어지고 있었다. 다연은 강가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배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날 밤 최씨 집안은 초상집이나 다름없었다. 문씨는 마루에 엎드려 통곡하다. 문득 며느리를 향해 분리를 쏟아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가 문서를 내주지 말자고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내 아들이 이 지경이 됐겠느냐. 다연은 그 모진 말에 가슴이 무너졌으나 변명하지 않았다. 지금 시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그저 마음 둘 곳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러나 다연은 마냥 울고만 있지 않았다. 어머님 고정하세요. 서방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방님을 구해낼 것입니다. 내가 무슨 수로 그 일을 구한단 말이냐. 향리가 작정하고 짠 일을 일개 아녀자가 어찌 뒤집는단 말이냐. 다 부질없는 짓이다. 문씨의 말에는 체념이 가득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도 모르는 한 가지 감춘 일이 있었으니 며칠 전 우물가에서
조억제의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씨는 그 사실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향리의 보복이 두려웠고 잘못 나섰다가 아들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질까 겁이 났기 때문이다. 그 두려움이 문씨를 더욱 모질고 날카롭게 만들었다. 자신의 비겁함을 견딜 수 없어 애꿎은 며느리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연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연은 그날 밤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호롱불 아래에 앉아 친정에서 가져온 낡은 법전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문서 위조죄가 어떻게 다스려지는지, 억울한 자가 어떻게 신원을 밝힐 수 있는지, 다연은 밤새도록 그 책을 파고들었다. 다연은 법전을 읽으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문서를 거짓으로 꾸민 죄를 묻자면 반드시 그 거짓으로 꾸민 문서가 짐자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문서를 자세히 살피면 도리어 누가 진짜 위조한 자인지 가려낼 수 있을 터였다. 거짓으로 꾸민 문서에는 반드시 허점이 있는 법이다. 먹의 빛깔이든 종이의 결이든 날짜의 앞뒤든 그 허점을 찾아내기만 하면 서방님의 누명을 벗길 수 있어. 다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주먹을 꼭 쥐었다. 그런데 책장을 넘기던 다연의 손이 문득 멈추었다. 윤보가 끌려가며 남긴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약속한 그것을 잊지 마시오. 인자가 거기 있다는 것만 알면 천리 밖에서도 길을 찾아올 것이오. 다연은 그 말의 뜻을 곰곰이 되새겼다. 그러자 잊고 있던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두 사람이 혼이 나던 무렵 윤보가 다연에게 들려준 이야기였다. 윤보는 젊은 시절 잠시 강 건너 먼 고을에서 머슴살이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윤보는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는데 멀리서도 제 집을 알아보는 한 가지 표식이 있었다고 했다. 바로 어머니가 마당 빨래줄에 내거는 빨래였다. 어머니는 아들이 보고플 때면 일부러 눈에 잘 띄는 색깔천을 빨래줄에 넣어두었고 윤보는 강 건너에서 그 천을 보며 집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그때 내가 임자한테 그랬지 않소. 훗날 우리가 혹여 멀리 떨어지게 되거든 내가 강 건너에서도 알아볼 수 있게 무언가를 빨래줄에 걸어두라고 말이오. 혼인 첫날 밤 윤보가 농담처럼 던졌던 그 말이 다연의 머릿속에 또렷이 되살아났다. 다연의 눈이 번쩍 띄었다. 윤보가 끌려가며 남긴 그 말은 바로 이 약속을 떠올리라는 뜻이었던 것이다. 그렇구나. 서방님은 언젠가 풀려나 이 강을 따라 돌아오실 거야. 그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 집이 무사하다는 것을 강 건너에서도 알아보실 수 있게 해야 해. 다연은 그날 밤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윤보가 돌아올 그날까지 강 건너에서도 또렷이 보이는 무언가를 빨래줄에 내걸기로. 그저 평범한 빨래로는 안 되었다. 비바람에 색이 바래거나 도둑 맞을 수 있는 천이어서도 안 되었다. 멀리서도 눈에 띄고 매일 새로 내걸 수 있으며 이 집에 사람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무언가여야 했다. 이튿날 새벽 다연은 부엌 한쪽에 그득히 쌓인 김장김치 항아리를 보았다. 그 순간 다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쩍 스쳤다. 붉은 양념이 밴 김치라면 강 건너에서도 또렷이 보일 것이었다. 게다가 김치는 매일 새로 꺼내 걸 수 있고 마르면 또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었다. 무엇보다 누구도 그것이 신호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 것이었다. 다연은 김치 한 포기를 꺼내 들고 마당으로 나서 빨랫줄에 그것을 가지런히 내다 걸었다. 붉은 김치가 아침 햇살을 받아 선연하게 빛났다. 마침 우물에 물을 길러 가던 아낙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아니 저게 뭐야? 최신의 새댁이 김치를 빨랫줄에 널었네. 세상에 멀쩡한 김치를 왜 저기다 건대. 남편이 잡혀가더니 실성을 한 모양이야. 아낙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근거렸다.
그러나 다연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빨랫줄에 걸린 김치를 한참이나 바라보다 강 건너편으로 시선을 돌렸다. 남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이었으나 다연에게는 그것이 난군을 향한 등불이었다. 그 붉은 김치 한 포기는 다연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살아있는 표식이었다. 서방님, 부디 무사히 돌아오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표식을 걸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 강 건너 어디서든 이것을 보시거든 길을 잃지 말고 돌아오세요. 남편이 끌려간 뒤로 다연의 하루는 송두리째 달라졌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김치 한 포기를 빨랫줄에 내걸었고 낮이면 집안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강 건너편을 살폈다. 밤이면 호름불 아래 법전을 펼쳐놓고 남편을 구할 방도를 궁리했다. 그러나 다연이 나서서 무언가를 하려 할 때마다 주위에서는 만류와 비웃음이 쏟아졌다. 가장 먼저 다연을 말린 것은 시어머니 문씨였다. 며느리, 그 김치 거는 짓 그만두어라. 온 동네가 너를 미친 여자라 손가락질하지 않느냐. 어머님, 이건 그저 망령된 짓이 아니에요. 서방님이 돌아오실 때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거는 표식이어요. 표식이라니, 옥에 갇힌 사람이 살아나올 거란 확답이 어디 있어? 문씨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다연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지만 빨랫줄에 김치만은 결코 거두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다. 저 집 새댁 아직도 김치를 빨랫줄에 건다지 뭐야. 실상한 게 분명해. 그러나 다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주인의 처가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의 아내라는 자긍심이 다연을 버티게 했다. 그런 다연의 곁에 끝까지 등을 돌리지 않은 이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옆집 말순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최 씨집 늙은 머슴돌이었다. 새댁, 사람들 말에 너무 마음 쓰지 마. 나는 새댁이 미쳤다고 생각 안 해. 무슨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말순의 따스한 말에 다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도리는 최 씨집에서 10년 넘게 일한 충직한 사람으로 윤보를 친자식처럼 여기던 늙은이였다. 아씨, 너무 상심 마십시오. 서방님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의인이십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실 겁니다. 다연은 도리의 그 충직한 말에 힘을 얻고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굳혔다. 며칠 뒤 다연은 큰 마음을 먹고 관아를 찾아갔다. 그러나 문을 지키던 사령이 다연을 매몰차게 막아섰다. 억울하긴 무엇이 억울하냐. 문서를 위조한 증자가 떡하니 있는데 죄인의 처가 어디서 때를 쓰는 게냐. 물러가라. 다연은 땅바닥에 넘어지면서도 관아문을 붙잡고 외쳤다. 그 문서에 적힌 날짜를 보십시오. 작년 가을이라면 제 남편은 추수 때문에 마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안에서 조억제의 호통이 들려왔다. 무슨 소란이냐. 죄인의 처가 행패를 부리거든 곤장을 쳐서라 내쫓아라. 다연은 흙투성이가 되어 관아 담벼락 아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으나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관아에서 안 된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해. 위에는 또 위가 있는 법. 다연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늙은 머슴돌이에게 부탁을 했다. 사방님을 모함한 그 거짓 문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문서에 반드시 허점이 있을 거예요. 도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으나 다연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관아에 아는 사령이 하나 있으니 슬쩍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낌새를 조억제가 모를 리 없었다. 그는 배두식을 불러 최신의 요사이의 거동을 캐물었다. 최윤보 처가 요즘 무슨 수작을 부린다던데 사실이냐? 예, 날이 그저 빨랫줄에 김치를 걸어놓고 실성한 사람처럼 군다 합니다. 미친 여자라. 정말 미친 것이면 다행이다만
그 여자가 글을 안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잘 살펴라. 조옥제는 그 거짓 문서를 관아 깊숙이 잘 숨겨두라 단단히 일렀다. 한편 다연은 도리의 도움으로 그 문서가 관아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적힌 날짜가 작년 가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작년 가을이면 서방님은 추수 때문에 한 발짝도 마을을 떠나지 못하셨어요. 온 마을 사람이 그걸 증언해 줄 수 있어요. 문서를 거짓으로 꾸민 자가 날짜를 함부로 적은 그 허점이 윤보의 억울함을 밝힐 첫 번째 단서였으나 이 단서 하나로 향리의 거대한 음모를 무너뜨리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이야기는 잠시 강을 건너 윤보가 갇혀있는 상주관하의 옥으로 옮겨간다. 좁은 옥방에는 여러 죄수가 뒤섞여 있었고 썩은 집더미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윤보는 그 어둠 속에서도 좀처럼 절망하지 않았다. 인자가 지금쯤 빨랫줄에 표식을 걸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 나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옥방에 윤보와 처지가 비슷한 사내가 한 사람 있었다. 행색은 초라했으나 눈빛이 형형하고 말투가 점잖은 사람이었다. 보아하니 노형도 억울한 사연이 있어 보이는구려. 어쩌다 이런 곳에 들어오셨소? 허허, 사람을 잘 보는구려. 나는 남경수라 하오. 떠돌이 신세로 이곳 저곳 다니다 그만 도둑으로 몰려들어왔소이다. 윤보는 남경수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차근차근 털어놓았다. 형리 조옥제가 어떻게 토지 문서를 빌미로 함정을 팠는지, 어떻게 자신의 인장을 도용해 거짓 문서를 만들었는지를. 참으로 악랄한 자로구려. 형리가 관아의 붓을 쥐고 양민의 재산을 빼앗았다니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오. 한 가지 묻겠소. 노형의 처가 빨랫줄에 표식을 건다는데 그게 대체 무슨 표식이요? 윤보는 잠시 망설였으나 어쩐지 이 남경수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어도 될 것 같았다. 실은 제 처가 빨랫줄에 김치를 건다 하오. 멀리서도 또렷이 보이는 붉은 김치를 말이오. 그건 제가 강을 따라 돌아갈 때 집을 잃지 않게 하려는 표식이요. 우리 부부만 하는 약속이지요. 남경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탄했다. 허허, 참으로 갸륵한 부인이요. 미친 여자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남편을 위해 그런 표식을 건다니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소이다. 두 사람은 그 어두운 옥방에서 형제처럼 가까워졌다. 노형, 내 한 가지 약조하겠소. 만약 내가 먼저 이곳을 나가게 되거든 반드시 노형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겠소. 다시 이야기는 능주골로 돌아온다. 윤보가 옥에서 남경수를 만나 희망의 씨앗을 키우는 동안 다연은 마을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첫걸음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내는 일이었으나 사람들은 향리의 보복이 두려워 하나같이 입을 닫았다. 새댁 미안하지만 난 못하겠네. 향리 눈밖에 났다가는 우리 집안도 거덜날 게야. 문전박대를 당할 때마다 다연의 가슴은 무너졌으나 그녀는 대신 세 갈래 길을 찾아냈다. 첫째는 예전에 윤보가 관아 포졸에게 매맞는 것을 구해준 떠돌이 포찜장수였다. 최서방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니 어찌 가만히 있겠소. 작년 가을 추수 때 최서방이 들에서 벼를 거두던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마을 사람이 아닌 떠돌이라 향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증인이었다. 둘째는 마을 서당의 늙은 훈장이었다. 문서가 거짓인지 가려내는 데에는 어떤 법도가 있는지요. 훈장은 처음엔 코웃음을 쳤으나 다연의 입에서 경서의 한 구절이 흘러나오자 눈이 휘둥그레져 마침내 먹의 빛깔과 종이의 결과, 붓버릇을 살피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수 있다는 법도를 일러주었다. 셋째는 더욱 결정적이었다. 다연은 도리를 시켜 관아 사령들이 자주 드는 주막에 최윤보 처가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 친척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소문을 슬쩍 퍼뜨리게 했다. 이 소문에 놀란 조옥제가 거짓 문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 배두식에게 지시하자 바로 그 자리를 도리가 엿보게 되었다. 아씨, 알아냈습니다. 그 문서에 적힌 날짜가 분명 작년 9월 보름이고 최서방의 인장 자리가 어쩐지 비뚤어져 있더랍니다. 됐어요. 서방님은 인장을 늘 똑바로 찍는 분이세요. 비뚤어진 인장은 누군가 몰래 도용해 찍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다연은 보찜 장수의 증언, 훈장의 가르침, 도리가 알아낸 문서의 허점까지 남편을 구할 징자를 차곡차곡 쌓아갔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깊어갔다. 다연이 빨랫줄에 김치를 건지도 어느덧 여러 달이 지났다. 그런데 다연이 거는 김치에는 남들이 모르는 한 가지 법도가 있었다. 빨랫줄 왼쪽 끝에 한 포기를 걸면 무사하다는 뜻이었고 가운데에 두 포기를 걸면 기다린다는 뜻이었다. 윤보가 강을 따라 돌아올 때 그 신호를 보고 집안 사정을 헤아릴 수 있게 하려는 부부만의 암호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짓궂은 사내들이 최시집 빨랫줄에 김치를 몰래 훔쳐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튿날 새벽 빨랫줄이 텅 빈 것을 본 다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리가 사연을 묻고는 곧장 범인을 찾아 나섰다. 결국 김치를 훔친 사내들이 밝혀졌고 그들이 뻔뻔하게 굴자 다연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은 미친 여자의 김치라 하셨는데 정말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친 사람은 까닭 없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분명한 까닭이 있습니다. 훗날 그 까닭이 밝혀지는 날 여러분은 오늘 일을 부끄러워하게 되실 겁니다. 다연의 형형한 눈빛에 사내들은 슬그머니 김치를 내려놓고 도망쳤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도망치다 말고 슬쩍 뒤를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그거 참 이상하단 말이야. 미친 여자라면 김치를 아무렇게나 걸 텐데 저 여자는 꼭 자리를 맞춰 거는구먼. 이 일이 있은 뒤로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도 조금은 잦아들었다. 한편 조옥제의 방해는 갈수록 교묘해졌다. 다연이 증인을 구하면 그는 증인을 협박해 입을 막았고 다연이 관아에 탄원하면 호소문을 중간에서 가로채 없애버렸다. 다연은 그 호소문을 작게 접어 김치 항아리 밑바닥에 숨기고 장에 내다 파는 척 강 건너로 실어보냈다. 누가 김치 항아리 속에 호소문이 숨겨져 있으리라 생각이나 했겠는가. 이렇게 다연의 글은 마침내 조억제의 눈길을 피해 강을 건넜다. 그러던 어느 날 조억제가 직접 최시집을 찾아왔다. 다연이 보통 아녀자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그는 회유와 협박을 함께 쓰기로 한 것이다. 그는 쌀 한 성과 돈꾸러미를 내미며 능글맞게 말했다. 자네 처지가 하도 딱해서 말이야. 남편 일은 안 된 일이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 부질없는 짓 그만두고 새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다연은 그 보따리를 물끄러미 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향리 어른께서는 어찌하여 죄인의 처에게 이리 후한 인심을 베푸십니까? 제 남편이 정말 죄인이라면 이리 신경 쓰실 까닭이 없을 텐데요. 조억제의 얼굴이 일순 굳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다연의 말이 전곡을 찌른 까닭이었다. 그 쌀과 돈은 도로 가져가십시오. 죄 없는 남편을 팔아받는 인심은 제게는 독약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다연은 끝내 그 보따리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 광경을 마루 뒤에서 몰래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 문씨였다. 문씨는 며느리가 현리의 돈을 단호히 물리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날 밤 문씨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다정한 말을 건넸다. 며느리, 그 김치를 거는 데에는 무슨 까닭이 있는 게냐. 솔직히 말해보아라. 다연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이건 서방님과 저만의 약속이어요. 서방님이 살아 돌아오실 때 강 건너에서도 우리 집을 알아보시고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거는 표식이어요. 문 씨는 주름진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랬구나. 내가 너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모질게 굴었구나. 미안하다 며느리. 이 늙은이가 어리석었다. 그러나 문 씨는 끝내 자신이 알고 있는 감춘예, 즉 조옥재가 아들을 모함했다는 그 사실만은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그 무렵 강 건너 옥에서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윤보와 형제처럼 지내던 남경수가 어느 날 갑자기 옥에서 풀려나게 된 것이다. 그는 옥문을 나서기 전 윤보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노형, 부디 몸조심하시오. 그리고 혹여 능주골을 지나거든 빨랫줄에 김치를 건 집을 찾아주시오. 그 집이 바로 제 집이오. 제 처에게 제가 무사하다고 한마디만 전해주시면 소인은 더 바랄 것이 없소이다. 남경수는 그렇게 옥문을 나섰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다연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행색은 초라했으나 눈빛이 형형한 나그네. 바로 옥에서 풀려난 남경수였다. 그는 마을 어귀 강가에서 빨랫줄에 김치를 건 집을 찾아 마당으로 들어서며 다연을 불렀다. 계십니까? 놀라지 마시오. 나는 남경수라 하오. 부인의 남편 최윤보와 옥에서 형제처럼 지낸 사람이요. 남편의 이름을 듣는 순간 다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사방님은 무사하신지요? 무사하시오. 다만 몸은 고단하나 마음만은 누구보다 굳건하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남경수는 다연의 집에서 하룻밤 묵으며 그동안 다연이 모아온 보찜 장수의 증언을 적은 글과 거짓 문서의 허점에 관한 기록과 마을 사람들의 손도장이 찍힌 증언서를 보고 깊이 감탄했다. 일개 아녀자가 이만한 증자를 모으다니 부인은 보통분이 아니구려. 그러고는 무언가 깊이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부인, 이 증자들을 내게 맡겨주시겠소. 내게 이것을 바로잡을 방도가 있을지도 모르오. 다연은 잠시 망설였으나 남편이 믿고 의지했다는 이 사람을 믿어보기로 했다. 다연은 그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증자들을 남경수에게 건넸다. 남경수는 그것을 품에 단단히 갈무리하고는 이튿날 새벽 호련히 마을을 떠났다. 부인,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오. 그때까지 부디 그 김치를 계속 걸어두시오. 그러나 어둠은 빛이 밝을수록 더 짙게 몰려오는 법. 다연이 미처 알지 못한 사이 형리 조억제의 모진 안갚음이 시작되고 있었다. 조억제는 낯선 나그네가 최씨 집을 다녀갔고 그 나그네가 다연의 증자들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내가 위험하다. 조억제는 마침내 최씨 집안의 씨를 말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먼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앞으로 누구든 최씨 집과 가까이 하는 자는 한패로 보고 엄히 다스릴 것이라 엄포를 놓았다. 그날 이후로 최씨 집을 찾는 발길이 뚝 끊겼고 다연을 살갑게 대하던 말순마저 함부로 찾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조억제의 안갚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최씨 집안의 마지막 버팀목인 늙은 머슴도리를 노렸다. 어느 날 도리가 장에 다녀오는 길에 조억제의 하인들이 외진 산모퉁이에서 그를 가로막았다. 늙은이 잘 들어. 최씨 집에서 당장 손을 떼. 안 그러면 자네 그 늙은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네. 이놈들, 내 비록 천한 머슴이나 의리까지 천하지는 않다. 최서방은 하늘이 아는 위인이야. 내 늙은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그 집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도리의 그 추상 같은 호통에 하인들은 매질을 시작했다. 늙은 도리는 그 모진매를 고스란히 맞으면서도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도리를 본 다연은 가슴이 미어졌다.
아씨, 괜찮습니다. 이 늙은이는 끄덕없습니다. 다만 향리가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부디 아씨도 몸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조억제의 안갚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꺼내든 마지막 수단은 가장 잔인하고도 치명적인 것이었다. 배두시가 최음보의 죄목에 한 가지를 더 보태야겠다. 관아의 곡식을 빼돌린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야. 그러면 최음보는 극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날이 그건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미 시작한 일. 끝장을 봐야지. 최음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발 뻗고 잘 수가 없어. 이 무서운 소식은 도리가 관아의 사령에게서 어렵게 전해들었다. 사명이라니. 서방님이 차명을 당하신다니. 이를 어쩌면 좋아. 남경수에게 모든 징자를 넘긴 뒤로 어느덧 2달이 지났건만 그에게서는 어떤 소식도 오지 않았다. 다연의 희망이 가장 밝게 빛나던 그 순간 가장 짙은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겨울이 닥쳐왔다. 첫눈이 내리던 그날 다연에게 절망의 소식이 한꺼번에 몰아쳤다. 윤보의 형이 머지않아 치러지리라는 소식과 함께 충직한 머슴도리가 조억제의 하인들에게 다시 끌려가 모진 매를 맞고 끝내 자리에 눕고 말았다는 소식이었다. 도리는 그 매질의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뒤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죽는 순간까지 도리는 다연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아씨, 부디 서방님을 구하십시오. 이 늙은이는 먼저 가지만 저 세상에서도 최씨 집안이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다연은 도리의 주검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문씨도 끝내 오열했다. 문씨는 도리의 주검 앞에 무릎을 꿇고 며느리의 손을 부여잡았다. 며느리야, 내가 죄인이다.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다. 조억제 그자가 우리 윤보를 모함했다는 것을. 그런데도 협리가 두려워 입을 다물었구나. 내 비겁함 때문에 도리가 죽고 내 아들이 사지에 몰렸어.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비로소 한마음이 되어 함께 윤보를 구할 길을 찾기로 했다. 남편은 사형을 앞두고 있고 충직한 머슴은 죽었으며 마을은 모두 등을 돌렸고 한 가닥 희망이었던 남경수마저 소식이 끊겼다. 다연에게 남은 것은 텅 빈 마당과 빨랫줄에 걸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뒤늦게 진실을 털어놓은 시어머니뿐이었다. 도리를 양지바른 언덕에 묻고 돌아온 그날 밤, 다연은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동안 그 어떤 모진 일에도 꺾이지 않던 다연이 도리의 죽음 앞에서는 끝내 주저앉고만 것이다. 내가 무슨 김치를 건다고 서방님이 돌아오시나?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 도리 할아범만 나 때문에 죽었어. 다연은 빈 마당에 홀로 앉아 흐느꼈다.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려 어깨를 하얗게 덮었다. 바로 그때였다. 눈 속에서 빨랫줄에 걸린 김치 한 포기가 다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얀 눈을 맞으며 그 붉은 김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었다. 다연은 그 김치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전 허영감이 들려준 그 말을 떠올렸다. 사람은 기다림으로 사람을 살리는 법이야. 떠난 자리를 비워두고 묵묵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멀리 있는 사람을 끝내 살려 데려오는 게지. 그래,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도리 할아범의 죽음도 서방님의 억울함도 다 헛것이 되는 거야. 나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해. 다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서 눈에 젖은 김치를 새 것으로 갈아 걸었다. 한방눈 속에서 붉은 김치가 다시금 선연하게 빛났다. 절망의 바닥에서 다연은 다시 일어선 것이다. 그날 밤 다연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강 건너편에서 누군가 손짓을 하는 꿈이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남편 윤보였다. 임자, 내가 돌아왔소. 인자가 걸어둔 김치를 보고 길을 찾아왔소이다. 꿈속에서 다연은 윤보를 향해 달려갔으나 강물이 너무 넓어 닿을 수가 없었다. 다연은 안타까이 남편을 부르다가 그만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그 꿈은 어쩐지 불길하지 않았다. 도리어 다연의 가슴에 묘한 확신을 남겼다. 그런데 그 꿈을 꾼 바로 다음 날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와 충청도 일대의 부패한 관리들을 잡아들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글쎄, 암행어사가 떴다지 뭐야. 벌써 옆고을 사또가 봉고 파직을 당했다더군.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술렁였다. 조억제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다. 그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며칠 전 최씨 집을 다녀간 그 나그네가 자꾸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결국 조억제는 서둘러 윤보의 형을 치르기로 마음먹었다. 배두씨가 일을 서둘러야겠다. 암행어사가 들이닥치기 전에 최윤보의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해. 형을 치를 날짜를 앞당겨라. 윤보의 목숨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다연이 그토록 기다리던 운명의 수레바퀴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보의 형이 치러지기로 한 그날,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다. 관아 앞마당에는 형장을 보러 몰려든 백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조억제는 사또와 나란히 높은 자리에 앉아 곧 죽을 윤보를 내려다보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형틀에 묶인 윤보는 야위었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했다. 망나니가 시퍼런 칼을 들고 윤보에게 다가서고 사또가 막 처형을 명하려는 그 순간이었다.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요. 천지를 뒤흔드는 외침과 함께 관아의 대문이 활짝 열렸다. 역졸들이 마패를 높이 치켜들고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홍비백산했고 사또와 조억제는 사색이 되었다. 그리고 그 역졸들의 한가운데에서 한 사내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비단 관복을 차려입고 어사의 위엄을 갖춘 그 사내를 본 순간 윤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옥에서 형제처럼 지낸 남경수였다. 노형, 아니 어사또께서. 초라한 떠돌이인 줄로만 알았던 남경수가 사실은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였던 것이다. 그는 윤보의 억울한 사연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죄인 인세를 하며 옥에 들어갔던 것이다. 남경수는 윤보를 향해 빙긋 웃어 보이고는 이내 추상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저 형틀을 당장 풀어라. 최윤보는 죄인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양민이다. 역졸들이 달려들어 윤보의 형틀을 풀었다. 조억제는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사또, 무슨 오해가 있으신 듯합니다. 최윤보는 분명 문서를 거짓으로 꾸민 죄인입니다. 증자가 명백하다고. 좋다. 그 증자를 여기 내놓아 보아라. 조억제가 거짓 문서를 내밀자 남경수는 좌중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문서에 적힌 날짜는 작년 9월 보름이다. 그런데 그날 최윤보는 제 마을에서 추수를 하고 있었다. 이를 증언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어디 그뿐이냐. 이 문서에 찍힌 최윤보의 인장을 보아라. 인장이 비뚤어져 있다. 최윤보는 평생 인장을 똑바로 찍어온 사람이다. 이 비뚤어진 인장이야말로 누군가 그의 인장을 몰래 도용해 찍었다는 명백한 증거다. 좌중이 술렁였다. 남경수는 품에서 두툼한 문서 꾸러미를 꺼냈다. 그것은 바로 다연이 목숨처럼 모아 남경수에게 건넨 증자들이었다. 여기 보찜 장수의 증언을 적은 글이 있다.
작년 가을 최윤보가 마을에서 추수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는 증언이다. 또한 마을 사람들의 손도장을 받은 글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음모를 꾸민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결정적 증자가 있다. 조억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병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 증자들은 모두 거짓으로 꾸며낸 것입니다. 닥쳐라. 네 죄가 산처럼 쌓였거늘 어디서 변명을 늘어놓느냐. 남경수의 호통에 조억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앞으로 나섰다. 다름 아닌 조억제의 수족이었던 배두식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백하기로 한 것이다. 어사또 소인이 모든 것을 아뢰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조억제가 최윤보의 전답을 빼앗으려 꾸민 짓입니다. 소인은 조억제의 협박을 못 이겨 거짓 문서를 만들고 거짓 장부를 꾸몄습니다. 소인의 죄도 죽어 마땅하나 더는 양심을 속일 수 없어 이렇게 아룹니다. 수족의 배신에 조억제는 그만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다. 조억제는 들어라. 너는 향리의 신분으로 관아의 붓을 농단하여 양민의 재산을 빼앗고 죄 없는 사람을 사지로 몰았으며 충직한 머슴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어사 또 한 번만 자비를. 내가 돌이라는 늙은이를 죽일 때, 죄 없는 최윤보를 형틀에 매달 때 단 한 번이라도 자비를 베풀었더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법이니라. 남경수는 조억제에게 엄중한 형벌을 내렸다. 조억제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동안 빼앗은 전답은 모두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었다. 조억제 자신은 무거운 칼을 쓰고 한양으로 압송되어 엄히 다스려지게 되었다. 그가 욕졸들에게 끌려나갈 때 그 기름지던 얼굴은 잿빛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동안 조억제의 서슬에 눌려 숨죽이던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통쾌해 마지 않았다. 세상에 조양리가 저리 될 줄이야. 하늘이 무심치 않았어. 모든 누명을 벗은 윤보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다. 남경수는 윤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최서방, 그동안 고생 많았소. 부인이 모아준 증자가 아니었다면 이 일을 이리 명백히 밝히지 못했을 것이오. 부인은 참으로 복이 드문 여인이오. 어서 돌아가 부인을 만나시오. 부인이 빨랫줄에 김치를 걸고 노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이오. 윤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윤보는 남경수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한 걸음에 능주골의 집으로 향했다. 한편 그 시각 다연은 여느 때처럼 마당 빨랫줄에 김치를 걸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강 건너편에서 한 사내가 강을 건너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다연의 가슴이 두방망이질하기 시작했다. 야위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한 그 사내는 바로 남편 윤보였다. 윤보는 강을 건너자마자 빨랫줄에 걸린 붉은 김치를 보았다. 그리고 그 김치 아래 서 있는 아내를 보았다. 임자, 내가 돌아왔소. 임자가 걸어둔 김치를 보고 길을 잃지 않고 돌아왔소이다.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세요? 살아계셨군요. 정말 살아계셨어요. 두 사람은 한달음에 달려가 서로를 끌어안았다. 몇 달 동안의 그리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임자, 고맙소. 임자가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덕에 내가 살았소. 임자가 걸어둔 그 김치 한 포기가 어두운 옥에서 나를 버티게 한 등불이었소이다. 아니어요, 사방님. 그저 사방님이 돌아오시리라 믿고 기다렸을 뿐인걸요. 다만 저 충직한 돌이 할아범이 이날을 보지 못하고 가신 것이 한이 됩니다. 두 사람은 훗날 도리의 무덤을 정성껏 돌보며 그 충직한 노인의 의리를 두고두고 기렸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문씨도 달려 나와 아들을 끌어안고는 며느리의 손을 마주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며느리야, 고맙다.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이 어리석은 늙은이가 너를 몰라보았어. 그제야 마을 사람들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미친 여자라 손가락질하던 그 빨랫줄의 김치가 사실은 옥에 갇힌 남편을 위한 애절한 신호였다는 것을. 사람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봄이 되자 최씨 집안은 빼앗겼던 전답을 모두 되찾고 다시 일어섰다. 윤보와 다연은 예전처럼 단란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시어머니 문씨는 그해 도리의 어린 손자를 불러앉히고는 문서 한 장을 내밀었다. 이 늙은이가 뒤늦게나마 은혜를 갚아야겠다. 오늘부터 너는 이 집의 머슴이 아니라 자유로운 몸이다. 네 할아비의 의리를 이 집안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면천 문서를 받아든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다연의 빨랫줄에는 더 이상 김치가 걸리지 않았다. 기다리던 사람이 돌아왔으니 더는 신호를 걸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다만 그 빨랫줄에는 이제 갓바라 햇볕에 마르는 깨끗한 빨래가 정답게 나부끼고 있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람을 살리는가? 화려한 재주도 아니요, 큰 힘도 아니다. 떠난 자리를 비워두고 묵묵히 기다리는 그 한결같은 마음이 멀리 있는 사람을 끝내 살려 데려오는 법이다. 미친 짓이라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한 여인의 그 기다림이 사지에 몰린 남편을 살리고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켰다. 그 한결같은 정성 앞에서는 향리의 음흉한 음모도 세상의 모진 비웃음도 끝내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이다.